건강검진이나 수술 전에 흉부 엑스레이나 CT 찍어보신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막상 결과를 딱 받아보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내 폐는 정말 괜찮은 걸까? 하고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볼 이야기가 바로 이 흉부 영상검사입니다. 엑스레이랑 CT는 뭐가 다른 건지, 또 의사 선생님들은 영상에서 뭘 찾으시는지, 특히 그 간유리 음영 같은 소견은 뭘 의미하는지 핵심만 좀 짚어볼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코로나19 팬데믹 때 이게 영상의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요즘 정말 뜨거운 주제죠. 인공지능, AI 기술이 이 분야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병원 건강정보나 뉴스 기사, 또 영상의학 전문가분들의 권고한 최신 연구들, 그리고 의료 AI 기업 자료까지 꽤 다양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 흉부 영상검사, 그리고 최신 기술의 세계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핵심만 쏙쏙 뽑아서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흥미로운 사실들이랑 같이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왜 흉부 엑스레이나 CT 검사를 받게 되는 걸까요? 네, 그게 크게 보면 한 2가지 이유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병을 미리 좀 찾아내려는 그런 선별 검사, 스크리닝 목적입니다. 건강검진이나 수술 전 검사가 대표적이죠.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도 결핵 발생률이 좀 높은 편이라서 증상이 없어도 엑스레이로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수술 전에는 또 마취나 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폐나 심장 문제는 없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침이나 가슴 통증, 숨쉬기 힘들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원인을 찾기 위한 진단 목적이죠. 이럴 때는 보통 엑스레이를 먼저 찍어보고 거기서 뭔가 좀 이상이 의심된다. 그러면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CT를 추가로 찍거나 다른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엑스레이하고 CT의 가장 큰 차이를 좀 쉽게 말씀드리면 엑스레이는 폐 전체의 그림자를 한 번에 이렇게 딱 보여주는 평면 사진 같은 거고요. 네. CT는 우리 몸을 아주 얇은 단면으로 여러 장 찍어서 폐 속을 구석구석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는 단면 사진첩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엑스레이는 전체 그림, CT는 상세 컷. 네네. 네, 그래서 CT가 훨씬 더 정밀한 정보를 제공하죠. 알겠습니다. 그럼 영상에서 이상이 있으면 보통 좀 뿌옇거나 하얗게 보인다고 하던데요. 그런 소견 중에 간유리 음용이라는 말, 이거 들어보신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확히 뭔가요? 네, 그 간유리 음용, 영어로는 Ground Glass Opacity, GGO라고 하는데요. CT 영상에서 폐 일부가 마치 그 간유리 아시죠? 뿌연 유리? 그걸 대고 보는 것처럼 좀 뿌옇게 보이는 상태를 말하는 용어입니다. 이게 어떤 특정 병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영상 소견을 그냥 묘사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냥 보이는 모양이 그렇다는 거군요. 뿌옇게 보인다고 하니까 왠지 좀 걱정부터 되는데요. 이게 발견되면 좀 심각한 건가요?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간유리 음영의 원인은 사실 아주 다양합니다. 제일 흔한 거는 폐렴 같은 일시적인 염증이나 감염, 아니면 폐 안에 미세한 출혈 같은 거일 수 있어요. 아, 일시적인 거요? 네, 이런 경우는 보통 한 2~3달 그 정도 뒤에 다시 CT를 찍어보면 저절로 사라지거나 아니면 크기가 확 작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 다행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몇 달 후 추적 검사를 했는데도 간유리 음영이 그대로 있거나 오히려 약간 커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다른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과거에 염증 앓았던 자리에 흉터가 남은 거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게 폐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전암 단계 병변이거나 아니면 아주 초기 폐암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거죠. 아, 그러니까 간유리 음영 자체만 보고 당장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지만 이게 없어지는지 그대로 있는지 아니면 변하는지 이걸 확인하는 추적 관찰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간유리 음영이 발견되면 의사들은 그 크기나 모양, 그리고 이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아주 주의 깊게 봅니다.
완전히 뿌옇기만 한 건지 이걸 순수 간유리 음영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그 안에 좀 더 진한 부분, 고형 성분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섞여 있는지 이런 걸 보고요. 또 렁레즈라고 하는 국제적인 기준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걸 참고해서 위험도를 평가하고 6개월 뒤에 보자, 1년 뒤에 보자, 아니면 좀 더 짧게 3개월 뒤에 다시 확인하자, 아니면 바로 조직 검사 같은 정밀 검사를 하자. 이렇게 추적 검사 시기나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만약 이게 초기 폐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간유리 음영이라도 증상은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고요. 네, 맞아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초기 폐암 단계의 간유리 음영은 대부분 아무런 증상을 일으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괜찮겠지 하고 추적 검사를 그냥 넘어가시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해진 시기에 검사를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그 위치나 모양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폐 중심부에 가까우면 기관지 내시경으로 접근해서 조직을 얻어보기도 하고요. 폐 가장자리에 있으면 피부를 통해서 CT를 보면서 아주 가느다란 바늘로 콕 찔러서 조직을 얻는 방법. 이걸 경피적 새침생검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간유리액형은 이게 암세포가 있어도 밀도가 좀 낮아서요. 이런 검사로도 진단이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아, 조직을 얻어도 확실하지 않을 수 있군요. 네, 그래서 암 가능성이 꽤 높다고 판단되면 때로는 진단하고 치료를 그냥 한 번에 하자 해서 의심되는 부위를 수술로 바로 제거하고 수술 중에 바로 조직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간유리 음영, 이게 참 발견되면 걱정되겠지만 일단은 침착하게 의사 선생님하고 잘 상의하고 꾸준히 추적 관찰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화제를 좀 바꿔서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로 한번 가보죠. 그때 정말 흉부 CT 검사 이야기가 엄청 많았잖아요. 코로나19 폐렴은 CT에서 어떤 특징들을 주로 보였나요? 네, 코로나19 폐렴은 비교적 좀 특징적인 CT 소견을 자주 보였었죠. 주로 이제 양쪽 폐에 다 나타나는데 특히 폐 가장자리 쪽 그리고 아래쪽 부분에 여러 개의 간유리 음영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서는 이 뿌였던 부분들이 좀 더 딱딱하게 굳어지는 부분, 폐경화라고 하는데 그런 게 섞이거나 아니면 폐 구조물들이 좀 두꺼워지면서 막 거미줄 친 것처럼 복잡하게 보이는 미친 포석 양상이라고 부르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기도 했고요. 미친 포석 양상이요? 이름이 특이하네요. 네, 좀 그렇죠. 그만큼 좀 복잡하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런 특징들 때문에 CT가 코로나19 진단에 아주 널리 쓰였던 건가요? 초기에는 CT가 더 정확하다 이런 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CT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폐가 번한 걸 찾아내는 데는 민감도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잘 찾아냈죠. 근데 문제는 다른 바이러스성 폐렴이나 다른 염증성 질환하고 영상 소견이 너무 비슷한 경우가 많아서 CT만 딱 보고 이건 100% 코로나19다. 이렇게 확신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이걸 특이도가 낮다고 하거든요. 아, 다른 병이랑 헷갈릴 수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방사선 노출 문제도 있고 검사 과정에서 감염 전파 위험도 고려해야 했고요. 그래서 대한영상의학회나 국제적인 전문가 단체들에서는 CT를 코로나19의 첫 번째 진단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았습니다. 표준 진단법은 역시 코나 목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RT-PCR 검사였죠. 아, 그럼 CT는 진단보다는 다른 용도로 더 중요하게 쓰였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CT는 이미 확진된 환자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중증도를 평가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CT에서 폐렴이 퍼진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그 환자가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중환자실에 가거나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았거든요. 아하. 즉, 폐렴이 얼마나 퍼졌는지 그 양을 측정해서 환자의 중증도를 좀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 거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CT상에서 폐렴 범위가 전체 폐의 한 절반, 50%를 넘으면 중증 환자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중증도 평가의 핵심적이었네요. 그리고 코로나 후유증, 그 이른바 롱코비드 중에서 폐 섬유화 문제도 있었잖아요. 이것도 영상검사랑 관련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환자들, 특히 좀 중증으로 앓았던 분들 중에는 코로나가 다 낫고 나서도 폐가 좀 딱딱하게 굳는 폐 섬유화가 남는 경우가 보고되었습니다.
발생 빈도가 아주 높지는 않지만요. 중증 환자에서는 한 2%에서 6% 정도까지 보고가 됐는데 이게 한 번 생기면 만성적인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럼 이것도 검사로 알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코로나 완치 판정을 받고 나서도 한 4주 이상 기침이 계속되거나 숨쉬기 힘든 증상이 지속된다면 폐섬유화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행인 점은 코로나와 관련된 폐섬유화는 좀 조기에 발견해서 스테로이드나 항섬유화제 같은 약으로 치료하면 다른 원인으로 생긴 폐섬유화보다는 예후가 좀 더 좋은 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기 발견이 중요하네요. 자, 그런데 팬데믹 때처럼 검사 건수가 막 폭증하거나 아니면 폐렴 범위를 일일이 다 계산해서 정량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영상의학과 의사 선생님들 부담이 정말 엄청났겠어요. 아, 네, 맞습니다. 정말 힘들었죠.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 AI가 좀 도움이 될 수 있겠군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AI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AI가 이 방대한 영상 데이터를 아주 빠르고 또 일관되게 분석해서 영상의학과 의사들을 돕는 강력한 보조도구로 주목받게 된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가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질병탐지 보조입니다. AI가 엑스레이나 CT 영상에서 폐렴이나 아니면 폐결절 같은 의심스러운 부분을 먼저 찾아내서 표시해주거나 하는 식으로 의사가 혹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해주는 거죠.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AI가 코로나19 폐렴을 꽤 높은 정확도로 찾아내거나 다른 종류의 폐렴과 구분하는 그런 성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 찾아주는 것만 해도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둘째는 정량 분석인데요. 이게 사실 앞으로 더 중요해질 수 있는 역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폐렴이 퍼진 범위라던가 아니면 간유리 음영 같은 병변의 크기 변화 같은 것을 AI가 자동으로 측정하고 계산해 주는 겁니다. 아, 사람이 일일이 재는 게 아니라요. 네, 사람이 눈으로 어림짐작하거나 자로 재는 것보다 훨씬 객관적이고 일관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코어라인 소프트의 아비유 같은 솔루션은 폐결절의 위험도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거나 과거 영상하고 지금 영상을 자동으로 비교해서 변화를 보여주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이런 정량적인 정보는 치료 효과를 판단하거나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업무 효율 향상입니다. AI가 방대한 양의 영상 판독 속도를 높여주거나 아니면 응급 판독이 필요한 검사를 먼저 알려주는 식으로 의사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거죠. 정말 대단한데요. 특히 그 정량 분석은 환자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데 진짜 큰 도움이 되겠어요. 듣자 하니 2025년 미국 흉부학회 ATS에서도 이 AI 기반 흉부 CT 판독이 주요 주제라고 하던데 앞으로 정말 더 발전할 것 같네요. 하지만 뭐든지 그렇듯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나 좀 한계점 같은 것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AI가 임상 현장에서 정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쓰이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좀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고려해야 하죠.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는 AI가 만들어진 환경, 그러니까 특정 병원 데이터로만 학습된 AI가 전혀 다른 환경, 다른 병원이나 다른 인종의 환자에게도 안정적으로 똑같은 성능을 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걸 일반화 성능 또는 데이터 편향성 문제라고 하는데요. 아, 학습한 데이터랑 다르면 잘 못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럴 수 있죠. 또 AI가 학습하지 않은 좀 드문 질환이라던가 아니면 예상치 못한 동반 질환 같은 걸 놓칠 수도 있고 반대로 정상이거나 별거 아닌 소견을 큰 병으로 잘못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AI는 기본적으로 영상 정보만 보잖아요. 하지만 실제 진단은 환자의 증상이나 다른 검사 결과, 병력 같은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AI가 이런 복합적인 임상 정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영상만 보는 거니까. 네. 마지막으로 AI가 어떤 판단을 내렸을 때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 이유를 의사가 좀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기술, 이걸 설명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아직 더 발전해야 할 숙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AI가 의사를 완전히 대체한다기보다는 의사의 진단과 판단을 돕는 아주 유용한 보조 도구로서의 역할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장점도 많지만 확실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들도 분명히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인데요. CT 검사가 이렇게 유용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 방사선 노출 이거 괜찮을까요? 너무 자주 찍어도 되는 건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시죠? 방사선 노출은 분명히 저희가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걸 막연하게 두려워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객관적으로 알고 검사를 통해서 얻는 이득과 그 위험을 균형 있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가 평소에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연에서 받는 방사선 양이 1년에 대략 한 3mSv 정도 됩니다. 1년에 3이요? 네, 그 정도 되고요. 흉부 엑스레이는 한 번 촬영할 때 노출량이 0.1mSv도 안 돼요. 아주 적죠. 그리고 폐암 검진 같은 데 쓰이는 저설량 흉부 CT는 대략 한 1에서 2mSv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년치 자연 방사선 양보다 적거나 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반적인 진단 목적으로 찍는 표준 흉부 CT는 이것보다는 좀 높아서 대략 한 8에서 10mSv 정도 됩니다. 아, 일반 CT는 확실히 좀 높네요. 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이득 대비 위험 평가입니다. 모든 의료 방사선 검사는 그 검사를 통해서 얻는 의학적인 정보, 예를 들면 병을 조기에 진단하거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것 같은 이득이 방사선 노출로 인해서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암 발생 확률이 정말 미미하게나마 증가할 수 있는 그 잠재적 위험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될 때만 시행하는 겁니다. 네네. 같은 걸 추적 관찰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CT 검사를 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방사선 노출 위험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큽니다. 하지만 뭐 뚜렷한 이유 없이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에 CT를 너무 자주 반복적으로 찍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군요. 꼭 필요할 때 찍는 게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럼 정기적인 CT 검진은 어떤 경우에 권장되나요? 뭐 예를 들어 건강검진으로 매년 찍는다거나 하는 건 어떤가요? 정기적인 CT 검진은 말씀하신 것처럼 고위험군처럼 검사를 통해서 얻는 이득이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경우에 권장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국가 폐암 검진 사업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만 54세에서 74세 사이 남녀 중에서 담배를 30감년 이상 피우신 분들, 그러니까 폐암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게 2년마다 저설량 흉부 CT 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30감년 이상이요? 네,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 그룹에서는 저설량 CT 검진을 하는 것이 그냥 엑스레이만 찍는 것보다 폐암 사망률을 실제로 낮추는 효과가 확인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명확한 고위험 요인이 없는 일반인이 그냥 단순 건강검진 목적으로 매년 CT를 찍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그로 인해 얻는 이득이 방사선 노출 위험이나 비용에 비해서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건강검진 목적으로 CT를 찍을지는 반드시 의사와 충분히 상의해서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흉부 영상 검사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네요. 엑스레이와 CT의 기본 차이점부터 시작해서 그 간유리 무명의 의미와 추적 관찰이 왜 중요한지,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영상 검사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AI 기술의 정말 놀라운 가능성과 동시에 아직 남은 과제들, 마지막으로 방사선 노출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까지요. 네, 흉부 영상 검사는 우리 폐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데 정말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특히 CT는 아주 미세한 변화까지 잡아낼 수 있고 여기에 또 AI 기술이 점점 더해지면서 앞으로는 더욱 정밀하고 효율적인 진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술들을 환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올바른 의학적 판단 아래에서 필요한 시점에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기술은 사람을 돕기 위한 수단이니까요. 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AI가 점점 더 발전해서 아까 말씀하신 간유리명 같은 아주 미세한 변화를 더 잘 찾아내거나 뭐 폐의 상태를 지금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어떤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면 어쩌면 미래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한 폐의 기준 자체가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그냥 정상범위라고 생각하는 아주 미세한 변화 패턴을 통해서 몇 년 뒤에 발생할지도 모를 폐 질환을 미리 예측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런 예측이 정말 가능해진다면 우리는 그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해야 할까요? 미리 예방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정보가 오히려 우리에게 불필요한 걱정이나 불안감을 더 많이 안겨주게 될까요?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폐 건강 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